네, 저희가 이번 주 준비한 연말 특집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뭐 전 세계 인플레 공포가 덮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이 6%의 지금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유럽도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도 과연 우리 증시에는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 살펴볼 텐데요. 자, 그 전에 과거에도 양적 완화와 테이퍼링의 사례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 과거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흐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 긴축 통화 정책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연준은 내년 기준금리를 최소 3차례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푼 돈을 더 빠른 속도로 걷어들이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FMC에서는 내년 중반께 자산 매입 종료를 예고했는데 이번에 열린 FMC에서는 3, 4개월가량 일정을 단축하면서 내년 3월에 자산 매입을 종료한다고 결정한 겁니다. 즉 테이퍼링 속도를 가속화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테이퍼링은 사전적인 의미로 점점 가늘어지다, 끝이 뾰족해지다라는 뜻으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입니다. 그는 2013년 5월 의회 증언 도중에 시장에 돈을 푸는 속도를 천천히 줄이면서 향후 금리 인상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발표했고 테이퍼링이란 용어를 처음 썼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시절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는 당시 코스피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는 지난 2013년 5월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의 테이퍼링 예고 이후 급락했습니다. 그해 5월 중순 1993포인트를 넘겼던 코스피가 한 달 후에 1780포인트까지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당시 연준은 매달 $850 규모의 채권을 사들여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왔고요. 이 버냉키의 이러한 선포 이후 점진적으로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면서 2014년 1월부터 매 FMC 회의마다 $100억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은 같은 해 10월에 공식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테이퍼링이 실시되는 동안에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점진적으로 우상향했습니다. 2014년 초 2월에 1885포인트를 기록했던 코스피는 7월 말에는 2100선 턱 밑까지 올라선 건데요. 즉 테이퍼링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워낙 생소했던 개념이라서 증시가 격하게 반영을 했지만 이후 테이퍼링 개념을 시장 참여자들이 이해하게 되면서는 코스피가 안정을 찾고 반등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시계를 뒤로 돌려볼까요? 직접적인 테이퍼링이란 용어는 없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적으로 테이퍼링을 시도한 시기는 2번 더 있었는데요. 첫 번째 테이퍼링 기간 2009년 2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 세계 금융시장은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도 우상향 곡선을 그려냈고요. 자, 두 번째 테이퍼링 기간도 보시죠. 2011년 2, 3분기 미국이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일본 또한 단기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기간에는 유동성 축소 규모가 첫 번째 기간 때보다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는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 코스피 또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기가 앞서 살펴본 2014년, 15년이고요. 마지막으로 2016년 6월부터 시작된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 규모 축소 기간에는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갔고 코스피 또한 상승 곡선을 그려냈습니다. 자, 결국 이런 상황을 종합해본다면 테이퍼링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고 현재는 과거 테이퍼링으로 인한 학습 효과도 생긴 만큼 다른 요인들까지 면밀하게 함께 분석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요인들을 따져봐야 하고 테이퍼링 이후 금리 인상계에는 어떠한 대응 방안이 필요할지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과거 사례 한번 통해서 저희가 체크를 먼저 해보고 왔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죠. 오늘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내년도 과연 이 인플레와 테이퍼링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난주였죠. 통화 정책이 이제 네. 각국마다 있을 것이다 해서 결과가 다 나왔어요. 뭐 좀 다 다른 결과가 나왔고 또 중국은 지준율을 인하했고 예상과는 또 증시가 좀 반대로 가는 느낌도 들긴 들더라고요. 어떻게 우선 연준의 테이퍼링에부터 한번 좀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정리된 바와 같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테이퍼링을 실시하겠다. 테이퍼링에 대한 가속도 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지난주였죠. 12월 15일 우리 시간 그 FOMC 결과 발표가 되면서
되면서 이제 1월, 내년 1월부터는 매월 300억 달러씩 축소를 하겠다. 그러니까 11월, 12월은 월간 150억 달러씩 축소. 그리고 1월, 2월, 3월 하니까 300억 달러씩 축소를 하니까 이제 더 이상 테이퍼링 할 것이 없는, 따라서 3월 말에는 종료가 되는. 이제 문제는 시장에서 다소간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테이퍼링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긴축으로의 선회는 아직은 아닙니다. 돈을 계속 아직도 풀고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근데 하지만 테이퍼링이 종료됐다라는 이야기는 그 이후부터는 금리 인상이라고 시장이 변화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긴축으로의 선회를 의미한다. 또 한 가지 점도표상에 내년도 2022년도에는 최소한 세 차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FOMC가 끝난 이후 영란은행, ECB, 일본은행, 중국의 이제 인민은행까지 기준금리의 어떤 그 변화, 통화 정책의 변화 바로 잇따라서 나타났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 많이 가지게 되는데, 영란은행은 기준금리를 주요국 은행 중에서 가장 먼저 인상을 하면서 15bp 인상을 했죠. 기존 연수금 1%에서 0.25%로 인상을 했고, ECB 같은 경우에는 제로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긴급 채권 매입 프로그램, 이 부분을 3월부터 이제 종료하겠다라고 시장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그 ECB도 테이퍼링에 맞서서 같이 자국의 자지역 내에 어떤 그 환율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BOJ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0.1%의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회사채 매입 축소를 내년 3월부터 실시를 하겠다. 이 이야기 결국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긴축으로 선회했다입니다. 그러면 긴축으로 선회했다라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질까?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유동성 장세는 정말로 끝이 났다라고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되는 이 국면에서 시장 다소간 좀 불확실성의 부각 가능성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은 단행하는데 과연 물가 안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없을까의 여부. 또 하나,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나서 통상적으로 시장은 실적 장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가지 장세가 있죠.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 이렇게 이제 사이클을 가지고 시장은 돌아가게 되는데, 과연 이제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되면서 실적 장세로 이전을 하게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결국 핵심 쟁점은 오미크론의 확산 여부로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높겠다. 왜냐하면 공급망 대란과 맞물려 있고 위드 코로나와 맞물린 소비 개선 여부가 과연 실적 장세의 지속 여부, 이동 가능성, 자연스러운 이동 가능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시장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유동성 장세 마무리가 깔끔하게 진행이 되면서 좀 소프트 랜딩을 하는 그런 그림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실적 장세로 이전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실적 시즌과 내년 1분기 실적이 상당 부분 매우 시장에 중요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실적 장세로 가려면 뭐 금리 인상을 하면 통화량은 조절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적이 좋으려면 우리가 공급도 좀 풀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수요도 이제는 위축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렇죠. 유지가 돼야 되는 그렇죠. 상황, 이런 여러 네. 가지 요소들이 있어야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네, 일단 첫 번째 화두입니다. 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장 큰 이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미크론의 우려감도 있지만 미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속도를 가속화시킨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인플레를 잡아보겠다라는 의미였죠. 그러면 시장이 이때까지
우려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우려감 한 가지가 있었고 이야기도 나왔어요. 또 하나 스태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 긴축 선회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잡으려는 통화정책 당국에서 잡으려는 노력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시장 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황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남은 한 가지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텐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결국 소비가 개선되지 않으면 침체로 들어가게 된다.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러면 소비 개선이 앞으로 시장 내 매우 중요한 핵심 화두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소비 개선이 진행된다. 이렇다라면 소비 개선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까? 소비도 늘어나야 되지만 재고 축적 과정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소비단에서의 재고 축적이 있을 수 있고요. 생산단에서의 재고 축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로존 지역의 어떤 그 유통망을 보시게 되면요. 뭐 월마트가 됐건 타겟이 됐건 코스트코가 됐건 나름 선반에 물건이 예전에는 가득했던 물건들이 최근에는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전언을 듣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급망 대란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재고 축적 과정이 지금 진행이 아직은 안 되었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거처럼 내가 집에서 원활하게 물건을 사고 버리고 그러면서 창고에 조금씩 쌓아가는 그런 과정. 지금은 가지고 있는 걸 다 쓴 상황. 이제 재고 축적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소비 개선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지만 여기에 추가해야 될 것은 재고 축적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느냐 못 되느냐의 여부. 이게 바로 반도체도 그렇고요. 선박도 그렇고요. 대다수의 뭐 비행기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요. 모든 과정에서 재고 축적 과정이 진행이 돼야 된다. 아직 재고 축적이 안 되었다라는 부분. 미국에서 아직 중고차 시장이 신차 시장보다 더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신차 생산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의 가격이 사실상 조금 좀 비싸게 책정이 되어져 가고 있고 이런 과정들은 결국 재고 축적 과정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면서 결국 원활하게 노말 정상화 국면을 찾아와야 되는데 내년 2022년은 결국은 산업단에서 보신다라면 재고 축적 과정이라는 것의 진행 여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가 될 것이고 내년 2022년 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속 여부가 이게 정점을 통과해서 이제 둔화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여부가 결국은 금융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화두일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우리는 주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결국은 물가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비 그리고 PMI 지표에 대한 관심이 아마도 내년에는 그 어떤 경제 지표보다도 시장의 관심의 어떤 그 폭이 상당 부분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미리 예고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고 축적 과정이 원활해지려면 결국은 공급단이 그렇죠. 조금 해결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저는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앞서서도 이제 과거 사례부터 해서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2009년부터 양적 완화했었고 뭐 그 사이사이 뭐 테이퍼링 이야기들 그때마다 우리 증시가 그렇게 크게도 하락하지도 않았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사실상 이렇게 좀 보셔야 되죠. 미국 시장 기준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양적 완화 시기와 테이퍼링은 정반대 시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양적 완화 때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 그리고 산업별로 어떤 산업들이 수혜를 봤으며 그 수혜를 봤다라는 이야기는 테이퍼링 정반대의 상황이 진행이 된다라면 그 수혜받던 것들을 그대로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 시기 위험자산 선호 형상이 높아지게 되면서 고성장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 특히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때는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이 상당 부분 나타나게 되면서 환율 시장도 원달러의 강세를 보이면서 안정화를 보였고 이런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세 박자가 다 맞았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면서 2009년, 2010년 이 상황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머징 국가들, 특히나 우리나라와 대만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의 급상승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생각을 꼭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반대의 상황입니다. 테이퍼링 상황입니다. 그렇게 상당히 수혜를 봤었던 나라들 또는 그런 산업군들은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바뀌게 되고 저퍼주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고배당주로의 관심이 늘어나게 되면서 또 이머징 국가로부터의 자금 유출이 나타나게 되면서 테이퍼링이 생기게 된다라면 일단 이머징 국가가 선진국보다 먼저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고성장 기술주가 저퍼주, 저퍼 자산주들보다 더 큰 어떤 그 변동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미리 좀 대비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 결국 이 부분을 좀 요약을 해본다라면 테이퍼링이 진행이 된다라면 한미 간, 한유로 증시 간, 한글로벌 증시 간 그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유동성에 대한 수혜 업종과 위험 선호의 수혜 업종 그리고 이머징 국가 이런 순서 이런 업종들이 유동성 장세는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유동성 장세가 끝난다.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유동성에 대한 수혜 업종이 아닌 위험 선호 현상의 수혜 업종이 아닌 실적 중심의 시장 이쪽으로 시장 관심은 옮겨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에 추가해서 최근 이제 그 이슈들의 꺼지고 다시 부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슈들이 있다라면 미국 정부의 디폴트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MC의 불확실성이 이제 테이퍼링이 가속화가 되면서 최소한 내년 3월 달까지는 불확실성 이슈가 해소되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이제 행정 지출 1.75조 달러에 대한 이런 이슈가 새롭게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테이퍼링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이제 통화 정책은 긴축으로 선회하였고 그리고 유일하게 시장을 계속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재정 확대 정책밖에 없습니다. 조세 감면과 재정 확대인데 이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게 되는데 통화는 긴축으로 선회했다. 근데 여기서 재정까지 축소를 해버리면 시장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 확대,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재정 확대, 2.5조 달러, 1.75조 달러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이제 의회를 통과를 해서 시장 내에 이제 그 소위 말해 집행이 돼야 될 텐데 그래야만 시장 원활하게 돌아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진행형 리스크는 경제 봉쇄 부분과 오미크론 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유로존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봉쇄에 대한 우려감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재점화 지금 이제 다시금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공급망 불안감 그리고 산업별 피크아웃 정점 논란의 대두가 이제 다시금 시장에 재부각할 시기가 되었다라는 점.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지금 그 인프라 법안 때문에 또 이야기가 많은 이유가 사실 또 거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또 선진국과 신흥국의 그 차이가 나타날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디커플링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럼 저희가 그 영향을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보고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뭐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달러화의 움직임이다.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이 가장 우리에게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우리에게 그 신호를 줄 것이다라는 점. 그 달러화의 환율은 우리 지금 원달러 환율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원달러 환율 시장의 움직임과는 다른 달러 인덱스 또는 OITP 인덱스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그 방향성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어제도 우리 시장 원달러 환율 거의 10원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달러화의 움직임에 우리 원화도 역시 매우 민감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결국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달러화의 강세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한미 디커플링 가능성은 상당 부분 높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실질적으로 2차례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금리 인상의 속도 가능성이 앞으로 금리 인상의 속도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쪽으로 시장이 이해하고 있다라는, 평가하고 있다라는, 전망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의 안정화, 결국에는 환율의 안정이 먼저 진행이 되어서 어떤 안정점을 찾고 나서 시장의 방향성이 전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달러 인덱스에 따른 영향, 결국 수입 물가의 상승을 초래하게 되고 외국인들의 이탈이 나타나게 되면서 증시의 부담은 물론 실물 경기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따라서 금융통화당국은 환율을 안정시켜야만 하는 그런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라는 점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결론을 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 디커플링이 심해진다면 결국은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 예,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그러면 자연스러운 중간 경로로서 한미 디커플링의 심화 가능성, 문제가 안 될 수 없다라는 점. 그럼 한미 디커플링이 심화된다라고 우리가 주식시장을 떠날 수는 없다. 주식시장에서 분명히 포커스, 뭐냐면 우리가 주 쟁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업종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2가지 관심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재고 축적, 그리고 2번째는 미국의 구매력 증가. 그렇다면 재고 축적과 구매력 증가, 모든 것이 다 내구 소비재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 구매력의 상승은 결국 달러화의 가치, 구매력의 상승이 이어지게 되면서 내구 소비재의 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내구 소비재는 자동차, IT, 가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고 소비와 재고 축적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재고 축적 과정에서 IT와 자동차 절대 그에 대한 관심, 게을리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내년도 시청자 여러분 관심 가질 것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것. 그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고 축적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의 여부. 이 부분에 꼭 테이퍼링과 같이 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내년 이제 테이퍼링을 앞두고 생각해 본다면 통화 조율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재고 축적과 소비가 뒷받침이 돼야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계속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